네, 이어서 이제 655조 진행할 건데요.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실 때 어차피 또 이 똑같은 법조항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걸 이론되어 있는 부분들만 다 읽어보겠다. 그런 것도 필요 없으시고요. 이거 볼 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기출문제 볼 때도 이 법조항들이 그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한 7회까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회독수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구분하지 마시고 계속 보시면 되세요. 먼저 이제 보험료에 대한 지급과 보험료 계약자가 보험 계약자가 보험 가입자한테 지급을 했고 보험자에 대한 책임 개시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역시나 만약에 어떤 약정을 했어요. 1월 이후부터 보험료를 받은 다음에 1월 이후부터 보험을 개시한다. 뭐 보험료를 받기 한 달 전부터 뭐 어떠한 보험이 개시된다. 그런 식으로 약정을 했다라고 하면 약정이 우선인 거고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당연히 최초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개시한다. 그래서 오답은 다른 약정이 있으면 다른 약정이 있는 대로 해야 돼요. 있는 대로. 그때는 일시에 보험료를 지급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통지 의무. 저희가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가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고가 나고 저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도 자연재해가 냉해 피해가 있으면 냉해 피해가 있다고 접수를 해야 돼요. 접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알려줘야 돼. 보험자한테 이런 피해가 있었다라고 알려줘야 보험회사에서 알지. 안 그러면 보험 계약자한테 전화해서 무슨 사고 없었냐고 미리 알아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통지 의무라고 하는 거는 보험 계약자가 될 수도 있고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고 보험 수익자가 해당 보험 사고에 대한 발생을 알았어요.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보험 사고가 났으니까 조사 와주세요. 아니면 보험금 주세요. 이렇게 어떤 통지를 해야 된다. 여기서 계약자나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가 그런 보험 사고가 났다는 것들에 대한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해태했어요. 게을리했어. 게을리함으로써 손해가 증가가 됐어요. 만약에 피해가 더 커졌어요. 너무 늦게 알려가지고 그때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그래서 그 증가하기 전까지에 대한 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걸 너무 늦게 알리거나 그럼으로써 해태하였다고 하면 그것들에 대한 것들은 한다. 여기서 보니까 내용을 오다 보니까 증가된 어떤 통지 의무를 해태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 증가된 것들은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했는데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오답이에요. 그 다음에 어떠한 내용들도 반복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 아까 전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다 똑같다고 했어요. 사고 발생 통지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3명 다 통지할 수 있는 의무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대상 그런 거.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 내. 언제 했죠? 지체 없이 알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상당한 기간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느 부분에서 또 이렇게 오답 처리했는지 그런 것들 포인트 잡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사고 발생했는데 보험금을 줘야 되겠죠. 이 보험금은 어느 기간 내에 줘야 되는지 이제 보험금에 대한 지급에 대한 기간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어떤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약정 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주겠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금의 결정이 있은 이후로 7일 이내라고 그렇게 약정 기간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과후 착과수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달 말일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 기간 내에 당연히. 그런데 반대로 약정 기간이 없어요. 약정 기간이 없을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통지했다, 조사했다고 해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이제 심사하고 결론적으로 보험 금액이 얼마라고 정해지면 그 정해진 시점을 정해진 날을 기준으로 해서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10일 내에는 지급해야 된다. 언제? 보험금을 결정하는 시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7일인데 여기는 10일로 되어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봐주시고요. 여기서 보니까 오답. 10일 이내에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10일 이후에 이를 지급한다. 아니죠. 이건 그냥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라고 했지 10일 이내에 정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정해진 이후로 10일이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보겠지만 자연 부패나 뭐 소모 그런 것들은 또 안 돼요. 발효 그런 것들은 보장 안 하는데 자연 부패는 보험금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체 없이 보험 금액을 지급해야 된다. 아니면 지체 없이 보험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후 10일 이내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또 1월 내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날짜에 대한 것들로 해서 오답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험자에 대한 면책 사유. 면책 사유가 존재하게 되는데, 보험 계약자도 신의성실에 있어야 되는데, 보험회사도 어떻게 보면 상업을 이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 큰 손해, 보험자도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면책 사유를 준다. 내용 보니까, 보험 사고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거는 보험 사기니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보험자는 보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면책 사유였네요. 그 다음 면책 사유. 전쟁 등 너무 큰 거. 보험 사고가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같은 그런 변란으로 인하여 생길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그런데 만약 약정이 있었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하겠다고 약정을 했으면 주는 거고 약정이 없으면 원래는 지급하지 않는다. 면책사유 두 가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웬만하고 계약자한테 불리하지 않은 조항들은 다 약정을 통해서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당사자가 존재하고 서로 간에 약정을 지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부한 이제 농작물 재보험과 재보험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재보험이네, 재보험. 말 그대로 어떤 계약자가 존재하고 어떤 보험자가 존재하면 이 보험자가 이 둘 간의 어떤 리스크를, 위험을 제3의 보험자 또는 이렇게 정부에, 우리 정책보험 정부에다가 다시 또 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기존에 있던 거는 농작물 재보험, 가축 재보험이었고, 그거를 정부에다가 재보험으로서 또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이 재보험. 그래서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 그러니까 제3에 대한 보험자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체결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서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 계약.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 이 부분이 농작물 재보험이라고 하면 농작물 재보험이 원보험이 되는 거고요. 그것들을 다시 재보험으로 가입한 게 이게 지금 재보험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럼 재보험, 이거는 원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보험 계약은 이 원보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건 이제 별도의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보험자가 제가 NH 손보가 많죠. NH 손보에서 어떤 보험금을 계약자가 피해가 있어서 이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을 NH 손보에다가 청구를 했는데 NH 손보에서 만약에 이게 너무 커져서 재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어떤 국가한테나 지자체한테나 아니면 또 다른 손해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이걸 돈을 안 줘요. 안 주게 되면 이 보험자는 안 주니까 계약자한테 여기서 안 주니까 못 준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별도의 계약이라는 거. 당연히 이 계약자와 보험자의 관계의 원보험은 거기서 끝나는 거지 따로 재보험까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대가 되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보니까 뭐 화재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뭐 그런 의미는 없었으니까 X였고요. 재보험에 대한 원보험에 대한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틀렸고요. 이제 소멸시효가 나오는데 소멸시효 이게 계약이 이제 어떤 권리가 없어지는데 계약자한테는 계약자가 요구하면 3년, 보험자가 요구하면 2년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계약자가 요구를 해요. 그럼 3년, 보험자가 요구를 하면 2년이다. 보험금에 대한 청구권, 계약자가 보험회사한테 요구하잖아요. 그것들은 3년간 만약에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자가 더 유리한, 더 긴 거예요. 보험료나 적립금에 대한 반환 청구, 내가 도움을 냈어요. 내가 적립해 놓은 거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역시나 3년, 계약자가 요구하는 건 3년. 보험료 내세요.
보험료 내세요 하는 거는 이제 보험자가 계약자한테 요구하잖아요. 그때는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연성 소멸한다. 이거 매년 출제됐어요. 그냥 이거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매년 출제된 게 한 6, 70%는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약간 변형되는 게 한 10%, 20%.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 있게, 아까 판례 같은 거 나오는 게 한 10%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보험자에게 유리하면 2년 됐고요. 특별한 거 없고요. 그래서 문제상에 보니까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의무는 2년의 단기 시효로 소멸한다. 아니죠. 보험금 지급 의무는 3년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보험료 청구권 3년이라고 했던 것들도 오다. 2년이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 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약자한테 불이익하게 내용을 변경하면 안 된다. 약자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당사자 간의 특약이 주계약이나 보통 약관에 앞섭니다. 그래서 이 특약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한테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어떠한 재보험은 또 다른 보험회사와 또 보험사 간에 하는 거고, 해상보험도 어떤 기업과 보험사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때는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다.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쭉 보시니까 재보험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험 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재보험은 이건 국가나 어떤 일반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약관, 아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약관 설명 의무 위반. 약관을 중요한 사항을 안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몇 개월 이내에 계약을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다겠죠? 아까 3개월 했어요. 아까 1개월이나 1월은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이 3개월이나 이 부분 더 긴 거는 계약자가 요구할 수 있는데, 그거를 더 줄였어요. 그렇게 한 조항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계약자한테 불리한 조항이니까 안 된다. 그 다음에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증권 내용에 대한 정부, 아까 뭐였죠? 수정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까 1월, 증권에 대해서는 1월을 내리지 못한다라고 했었어요. 증권이 잘못 나왔어요. 어떤 이름이 잘못 나왔거나 뭐 주소나 그런 잘못 나왔으면 그걸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1월 내리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수정할 수 있는 것들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2월, 3월 하면 돼요. 근데 1월을 내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더 작으니까 계약자한테 불리한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오다.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부분은 없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호보험, 이 공제 등에서 준용한다. 그래서 제가 상호보험이나 공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라고 해서 뭐 빈칸 넣기 같은 경우 나올 수 있으니까 상호보험, 공제 뭐 이런 계약이 있다라고 해서 나오진 않았지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까지가 약 한 60% 정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한 40%까지 손해보험 쪽에서 이제 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차이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손해보험 쪽에서 보면 이제 손해보험자의 책임. 그래서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할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저희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도 다 재산상의 피해만 인정을 해주지 뭐 인적 피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답으로 이런 손해보험은 저희가 실손보험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정액보험이 있다라고 저희가 계속 설명드렸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손해보험은 정액보험으로만 운영된다. 그래서 뭐 단소정, 뭐뭐로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예외적인 걸 빼놓고는 다 이게 오답이 될 거고, 뭐 언제나 항상 그렇게 되는 것들도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다 오답이 돼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 증권. 이 손해보험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매년 출제가 되죠. 그래서 증권에 어떤 기재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열거사항이 많으니까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손해보험 증권에는 이런 기재사항이 있는데, 이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면 아까 1월 내에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보험자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거 보험자가 주체예요. 증권은 이제 보험자가 계약자한테 주는 거니까 보험자의 기명 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된다. 어떤 보험에 대한 목적, 보험 사고에 대한 성질, 보험 금액, 보험료, 뭐 어떤 보험 기간, 저희가 이제 흔하게
공부했던 보험에 대한 목적, 그 다음에 어떤 사고에 대한 성질을 보상하는 손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 그 다음에 보험료, 보험 기간, 뭐 여기까지는 저희 통상적으로 저희가 2차 1과목 할 때 들어갔던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손해보험이니까 보험에 대한 무효나 실권, 그 다음에 어떤 정보들, 그 다음부터는 또 정보들이 있겠네, 정보들. 그래서 계약자에 대한 정보들, 또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들, 그 다음 오답은 수익자가 나오고 있네요. 수익자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계약에 대해서 언제 성사가 되는지, 계약 성사에 대한 연월일, 그 다음에 이 증권에 대한 작성지와 그 작성 연월이 들어간다는 10번 같은 경우 좀 주의 있게 봐주셔야 되겠네요. 오답으로 수익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보니까 보험자의 설립 연월이, 여기서 보면 보험 계약에 대한 연월인데, 보험자의 설립 연월일, 그 다음에 보험 계약 체결 장소, 보험 체결 장소는 없어요. 보험 증권의 작성지는 들어가는데 보험 체결 장소지, 아니면 보험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 들어갈 만한데 주민등록번호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보험료의 산출 방법, 보험료에 대한 산출 방법을 넣고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 이게 일시납인지 아니면 뭐 월납인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한 번쯤 읽어보시고 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실 이익 등에 대한 불산입, 어떠한 축사가 있어요. 축사. 뭐 상실 이익이라고 하면 여기서 보니까 읽어볼게요. 보험 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원래 만약에 이 축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럼 이제 축사에 대해서 1억에 대한 보험을 가입을 했었으면 사실 이거를 운영을 하는 비용,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일당이라고 하나요? 이런 하루하루 일한 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산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1억에 대해서 사고 났으니까 1억에 대해서 보험금을 주고 마는 거지, 여기서 또한 내가 더 일당으로 일을 하거나 어떠한 사람 이거를 뭐 임대해서 따로 임대비를 받거나 월 임대를 받거나 그런 것들, 그러한 이익이나 임대 수익 같은 거, 또는 내가 일하면서 벌 수 있는 일당,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특별한 어떤 약정이 없으면 이 손해에 산정하지 않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1억에 가입했으면 1억의 한도 안에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고 끝난다. 근데 약정이 있으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뭘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다 산입한다고 했으니 다 오답이었어요.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썼어야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보험계약에 대한 목적이 나오네요. 저희가 보험에 대한 목적물이 존재할 거고, 그 목적물은 만약 과수원이면 그 과수원의 백주, 그 나무가 아니라 그 백주를 평가한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1000만원이라는 보험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 계약의 목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험 계약 목적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익에 한한다, 이런 한한다, 이런 부분이 제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꼭 주의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초과보험이 나오네요. 초과보험. 이제 이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읽어보고 마지막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과보험, 일부보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초과보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험 금액이 보험 계약의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 원래 가치가, 목적물에 대한 가치가 1억 정도 해요. 가액이 1억 정도 하는데, 보험 가입을 10억으로 보험을 가입을 했다. 가입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초과보험이 되는 겁니다. 원래 1억 가치가 있는데 10억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으니까 가액이라고 해야겠네요. 보험 가액이 1억 정도 하는데 그거를 10억이나 많이 가입을 했어. 그러면 보험 자체가 초과됐잖아요. 그래서 초과됐을 때는 이 보험자 또는 보험 계약자는 이 보험료와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보험자 또는 보험 계약자 둘 다 당사자 다 되네요. 이렇게 초과보험이 됐으니까 보험자도 감액을 요구할 수 있고, 보험 계약자도 이게 너무 많이 가입되어 있으니까 좀 줄여달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에 100주를 가입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80주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감액을 한다는 건 이 이후에 감액이 되는 것들에 대한 영향이 있지, 이때는 이제 보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는. 그래서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보장을 받았으니까 없었던 거지만 그래도 보장받았으니까 없고 이 이후에 대한 장래에 대해서만 보험료 할인에 대한 감액에 대한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가액. 가액은 계약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이 초과보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약 당시에 의해서 가져간다. 저희가 나중에 가액은 어떠한 사고가 난 곳과 때에 따라서 사고 난 시점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초과보험에 대해서 비교할 때는 내가 가입할 당시에 10억이었고 내가 보험을 가입할 당시에 가액을 비교해서 그때 이게 현저히 크다라고 했을 때 초과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에 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액이 보험 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같다. 첫 번째는 그랬고 그 다음에 원래는 10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반대지만 어떤 석유가 지금 전쟁으로 공급이 너무 제한적이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게 반대로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해서 그 석유 가격이 희망사항입니다. 10분의 1 토막이 났다. 너무 공급이 많아서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사고가 그 보험 기간 중에 이 현저하게 감소됨으로써 이게 줄어들어도 똑같이 가입 금액보다 가액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때도 초과보험이라고 한다. 두 가지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기로 인해서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니까 원래는 1억 정도 가액이 있었는데 보험 계약자가 보험 사기를 치기 위해서 10억으로 이렇게 늘려놓은 거야. 아예 이 사기로 인해서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이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1월 1일날 가입을 하고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 가입을 10억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보험회사가 알았어. 그러면 이때까지에 대해서는 이 10억에 대한 보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는 1억에 대한 보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뭐 보험회사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다 받고 이제 알았으니까 그럼 그 부분들을 이제 감액을 해야 되겠죠. 10억이 아니라 1억으로 이제 감액을 하고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장래에 이제 돌려주는 거죠. 장래에는 이제 1억에 대한 가치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거죠. 쭉 아래 있는 내용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다 밑에 있는 내용은 기출문제니까 다음 시간에 풀 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반대로 기평가보험.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한 때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에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저희가 생명보험에 가입해서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서 만약에 사망보험금이 1억이다 라고 하면 이미 정해졌어요. 이거는 정해졌어요. 사망이 언제 생길지 모릅니다. 저희가 40세부터 뭐 80세까지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때 시점에 70세에 사망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미 가입을 할 때 이미 70세에 언제 사망할지 모르지만 70세 사망하게 되면 1억에 대해 주겠다라고 아예 정했어. 그런데 이 정한 이 시점을 저희가 사고 발생 시에 가액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70세에 대한 1억의 가치를 주는 게 아니라 제가 40세 때 가입했던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1억을 70세에도 사망했으니까 1억을 주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사고 발생 시에 가액으로 정한 거라고 추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사실 이제 생명보험이라고 했으면 좀 그러네요. 어떤 가치가 있는 물건이 있었어요. 이때 처음에는 1억 가치가 있어서 가입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한 10년 정도 후에 봤더니 이 가치가 한 3천만 원으로 너무 많이 줄었어. 그러니까 가입했을 때보다 이게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는 그러면 저희가 이득 금지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는 이 1억에 대한 가입을 했지만 3천만 원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1억에 대한 가치로 가입했는데 나중에 한 9천만 원이나 9,500만 원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1억을 다 주는데 근데 그게 현저하게 초과해서 이 가치보다도 너무 이득을 보게 되면 저희가 보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 가치보다도 훨씬 많은 거를 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그것들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사고 발생 시에 3천만 원으로 줄었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고, 미평가 보험, 기평가 보험과 반대예요. 기평가 보험과 반대. 그러니까 기평가 보험은 가입을 할 때 이미 결정을 했어요. 1억이라고. 근데 미평가 보험은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않았어요. 정하지 아니한 때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은 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도만 정해져 있고, 그때 사고가 나서 사고 발생을 한 금액만큼만 주는 게 일반적인 미평가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그 다음에 밑에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보험부터 볼게요. 일부 보험. 아까 초과보험의 반대가 일부 보험이에요. 초과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과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큰 게 이제 초과보험이었다고 하면 일부 보험은 반대로 보험 가입 금액이 이 가액보다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원래 가치는 이렇게 1억 가치가 있는데 내가 보험 가입을 한 2천만 원치만 가입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사고가 났는데 이 1억을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해가 났다고 하면 한 20%만 이게 피해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전체 피해를 입었을 때 1억에 대한 가치를 줄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비례보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례보상. 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가액이 넘었을 때는 그냥 이 작은 가액에 대한 한도 또는 보험 가입금액 한도를 주는 거지만 이렇게 보험 가입금액이 가액보다 작았어요. 일부만 보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억 가치가 있는데 내가 그 1억 가치에 대한 100% 보장 받지 않고 한 20%만 보장 받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돌려받을 때도 피해가 나게 되면 20%만 인정받는 거, 피해에 대해서. 그래서 보험 가액에 대한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전체 중에 한 20%만 보험 가입 금액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보험자는 이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가 다른 약정이 있을 때, 역시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하되, 근데 결국은 이 보험 가입 금액이 더 작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약정이 있다는 거는 이제 비례 보상하지 않는다. 그냥 2천만 원까지 다 주겠다라고 약정을 하게 되면 2천만 원까지 다 주는 거고, 통상적으로 저희 보면 만약에 이게 1억에 대한 가치가 있어요. 1억에 대한 가치가 있고 피해가 전손이 났어요. 전손이 났다라고 하면 1억에 대해서 전손이 나왔으면 저희가 피해액이 손해액이 되는 거니까 1억에 대한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전체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런데 저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은 2천만 원이었고 보험 가액은 이제 1억이 되는 거죠. 1억.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과 1억에 대한 비율로 준다고 하는 부분들은 약분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게 2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입을 2천만 원을 했어요. 근데 1억에 대한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 다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 1억에 대한 피해를 입은 거 맞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일정의 비례 보상한다. 반대로 한 5천만 원치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2천만 원치 피해를 입었다고 할게. 2천만 원치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똑같이 곱하기 1억에 대한 가치가 있었고 내가 가입을 2천만 원에 가입을 했으니까 이걸 나누면 5분의 1이니까 400만 원. 400만 원을 보상해 주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에 맞춰서 5분의 1 정도만 가입했으니까 내가 그 손해 난 것에 대해서 5분의 1만큼 돈을 돌려받겠다가 이 일부 보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손해액과 보험 가액, 저희가 이제 손해액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보험금이라고 보시면 보험금이랑 뭐 보험 가액과 비교했을 때 또 작은 게 뭐 일부 보험이다 그런 것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앞서 중복 보험을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기평가 보험과 미평가 보험이 서로 이제 상충하는 서로 반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초과 보험과 일부 보험이 또 서로 반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중복보험. 그래서 동일한 보험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보험 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보험 금액의 총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한 때 초과보험의 일종이죠. 초과보험의 일종. 그래서 하나의 보험으로 초과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보험으로 중복을 하면서 초과가 될 수 있어요. 그때는 각자에 대한 보험 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비례보상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보험사, 잠깐만요. A 보험사가 있고 B 보험사, C 보험사가 있다. 사실 이제 목적물이 한 1천만원 정도 하는 거였어요. 1천만원. 그러면 원래 통상적으로 저희 가입을 할 때 A 보험사의 목적물이 1천만원짜리를 1천만원에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B 보험사에도 1천만원을 가입했어요. C 보험사에들은 한 500만원에 가입을 했어요. 500만원.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목적물은 1천만원에 대한 가입 금액이지만, 아니 그 가액이 이제 1천만원짜리였지만 세 개 보험사를 합쳐보니까 2,500만원을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액보다 보험 가입 금액이 크게 되는 이제 중복보험에 대해서, 만약에 A 보험사에서 1,000만원 받고 B 보험사에서 1,000만원 받고 C 보험사에서 500만원 받게 되면 계약자는 보험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목적물의 가치가 1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럴 때 중복보험에 대해서는 이 각각에 대한 보험사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 그 합계에다가 각 보험사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을 나눠서 이 1천만원에 대해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천만원에 대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곱하기 전체 1천만원, 500만원 합친 2,500만원을 A 보험사, B 보험사, C 보험사 각각 구분하는 거죠. 그러면 A 보험사가 1,000만원 넣게 되면, 맞죠? 약 400만원 되겠네요. A 보험사 같은 경우 그러면 400만원, B 보험사 또 400만원, C 보험사는 이제 200만원 되겠네, 200만원. 그래서 이 전체 1,000만원에 대해서 각각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비율만큼을 이제 안분을 한다, 배분한다. 그래서 보니까 1,000만원 곱하기 1,000만원 나누기 2,500만원 하면 이게 이제 400만원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400만원, C는 이제 500만원이니까 1,000만원 곱하기 500만원 나누기 2,500만원 하면 5분의 1이잖아요. 5분의 1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곱하면 이제 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 그래서 보험 금액의 총액, 아까 A 보험사, B 보험사, C 보험사에 대한 보험 금액의 총액 2,5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보험 가액을 초과했어요. 보험 가액이 아까 1,000만원이라고 했어요. 초과할 때는 이 보험자는 이 보험 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그 연대 책임은 어떻게 지냐? 그래서 각 보험자에 대한 보상 책임은 각자의 보험 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른다. 그래서 각자의 보험 비율은 전체 분모에다가는 전체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하고, 위에다가는 해당되는 보험사의 보험 금액을 넣어서 비율로 가져서 산정한다. 그 다음에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된다. 내가 A 보험사, B 보험사, C 보험사에다가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라고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된다. 통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나머지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복보험에 대한 부분들, 이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 그래서 아까 보셨던, 만약에 내가 A, B, C에다가 보험을 다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자가 나 A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안 받을래요 라고 하면 B 보험사와 C 보험사에 대해서 그러면 400만원과 200만원이 아닌 뭐 이렇게 600만원과 뭐 400만원 이렇게 주느냐, 그런 거 아니다. 이게 권리를 포기했으면 포기하면 날아가는 거고, B 보험사는 본인이 주기로 한 400만원, C 보험사는 본인이 주기로 한 200만원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험자는 1천만원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600만원 받게 되는 거죠. 그것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 A 보험사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러면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른 보험자가 주기로 한 것만 주면 된다. 그래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오답이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 이후에 목적이 멸실과 보상 책임,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일정하게 과수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정하게 과수원이 있었는데 과수원이 이만큼 피해가 입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만큼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에 이만큼 피해가 입었고 그 다음 피해로 인해서 이게 다 사라졌어. 그 다음 피해로 멸실됐었을 때 이 처음 사고 난 것들 아니면 전체 멸실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겼어요. 최초에 이게 6월달에 사고가 났고 7월달에 또 한 번 사고가 났다 했을 때 6월달에 사고가 발생했었어요. 그 후에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인하여 멸실된 때, 그러니까 6월달에는 보상을 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7월달에는 보상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7월달 사고로 인해서 이게 다 전부 다 없어졌어. 그 정도 사고 발생. 근데 6월달에는 이만큼에 대해서 보상하는 사고 발생했었으면 이만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6월달에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6월달에 발생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만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또 생각을 해보면 7월달에 발생한 손해는 너무 큰 죄였고 그거 있었으면 어차피 6월달에 있었던 것도 다 피해를 입었고, 근데 대신 보상하지 않는 손해니까 보상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미 보상하는 손해로 발생했던 피해는 그때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손해액에 대한 산정 기준인데, 저희가 손해액 산정할 때 원칙은 저희가 실손 보상이다. 그래서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 대한 가액에 따른다. 저희가 가입을 1월 1일날 가입하고 12월 31일까지 보장받는데 사고가 7월 1일날 발생하면 사고가 발생한 7월 1일날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에 대한 가치, 그 가액을 가지고서 판단한다. 그러나 아까 전에 기평가 보험처럼 내가 어떤 사고 발생하면 내가 1월 1일날 결정을 해놨어. 이미 얼마 주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했어. 어떻게? 다른 약정이 있어요. 당사자가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7개월이 지났으면 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또한 감가가 되거나 가치가, 제가 자동차를 2021년도에 사고가 2023년에 났다고 하면 2년간에 대한 기간이 지났으면 이 가치가 감가돼서 그때의 가치로 돈을 받으라는 거였는데, 그렇죠? 뭐 새차 가격과 여기 이제 중고차 가격이 나오겠죠? 그럼 중고차 가격을 받아야 되는 게 원래 실손보험에 대한 원칙인데, 만약 다른 약정이 있어서 이때 2년이 지났지만 새차 가격으로 주기로 약정을 했어요, 만약에. 그럼 그때는 이제 신품 가액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 역시 할 수 있다, 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손해액 산정 관련된 비용은 보험자 부담을 한다. 아까 비용 부담이 두 개가 있었네요. 하나가 증권 재발행은 누가 부담한다 했죠? 보험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근데 이렇게 손해액 산정, 보험금 지급하는 것들과 관련해서는 보험자가 비용 부담을 한다. 아까 전에 또 이거 입증 책임 같은 것도 인과관계가 없다, 그런 것들 증명하는 것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보험자가 판단하는 것도 있고 보험 계약자가 판단하는 것도 있었다. 기억을 하시고, 보험료를 체납했어요. 그 다음 보상액에 대한 관계에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어요. 뭐 한 달치, 두 달치 보험료 못 받은 게 있다고 하면 그 지급기에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또 미납된 보험료가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보험료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거기서 공제를 하고 보험금에서 공제를 하고 나머지 줄 수 있다. 그래서 오답으로 이렇게 도래한 이후에만 한다. 뭐 공제할 수 없다. 지급기 도래한 때, 도래하지 않아도,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고 하니까 뭐 도래한 이후에만 오답이고 도래한 때라고도 오답이에요. 도래하지 아니한 때, 아니하더라도 아직 앞으로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또 공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오답이 나옵니다. 그냥 공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험자에 대한 면책사유. 아까 면책사유가 첫 번째,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가 커졌거나 아니면 전쟁,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역시나 이 보험 목적에 대해서 성질이나 하자 또는 자연 소모, 성질이 변했어요. 목적의 성질이 변했고, 어떤 목적의 하자, 어떤 해가림설이나 비가림설에 대한 하자가 있었어요. 그냥 거기에.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뭐 소모가 됐어. 예를 들어서 뭐 나무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부식이 되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되면 그거는 보험자는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그 다음 보험 목적에 대한 양도. 그래서 피보험자가 보험에 대한 목적을 양도한 때는 양수입,
그러니까 양도인은 그걸 주는 사람이고 양수인은 받는 사람이겠죠. 보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뭐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뭐 간주한다. 뭐 그런 식으로 막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보험에 대한 목적에 대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체 없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통지 의무는 지체 없이 해야 된다. 어떤 사고가 발생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계약관계가 양도인과 양수인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당연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뭐 양도인만이 부담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양도인도 하고 양수인도 부담을 한다. 이렇게 간주한다 아닙니다. 추정한다 이렇게 써야 되고 뭐 30일 이내에 그런 거 없죠. 지체 없이 그렇게 지체 없이 대신 뭐 30일 이내 뭐 추정한다 대신 간주한다. 또 뭐 양도인 양수인 누구나 해도 돼야 되는데 뭐 양도인만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오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장과 같이 이제 기출문제 보시고 어디에 틀리겠는지 찾는 거 연습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손해방지 의무. 저희는 이제 항상 이제 손해보험이니까 손해가 더 커지지 않을 걸 방지하는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냥 손해를 그냥 손해가 나든 말든 방치하면 손해가 더 커지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이거 수익자 없습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손해가 더 커지지 않게 화재가 났으면 가서 불도 끄고 태풍이 와서 막 들썩거리면 또 결박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말하는 손해 방지 비용이겠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과 보상액, 보험금을 합산을 했어요. 합산을 했을 경우에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앞쪽에는 손해 방지 비용이겠죠. 손해 방지 비용과 보험금이죠. 보험금을 합산한 게 보험 가입 금액을 원래 한도로 해야 돼요. 이걸 초과하더라도 이를 다 보험자가 준다. 왜냐면 피해가 더 나는 걸 방지했으니까요.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보험 목적에 관한 보험 대위. 그러니까 항상 저희는 이제 이게 이득 금지를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보험에 대한 목적의 전부가 멸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보험 금액의 전부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시설이 있어서 시설이 이제 1억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시설이 있었는데 1억에 대한 가치가 있는 시설이 있어서 보험금을 1억을 줬어요. 근데 주고 나서 봤더니 이 시설이 어떤 철근이나 뭐 그런 걸로 해서 뭐 중고 자재 가격으로 뭐 한 1,000만원이 나왔다. 1,000만원. 그러면 계약자는 내가 보험금 원래 가치가 1억이 있었는데 가치가 1억이었는데 보험금 1억 타고 그 다음에 이 중고 자재 1,000만원 플러스로 갔냐? 그러지 못한다. 내가 보험금을 1억을 탔으면 전부에 대해서 탔으면 이 중고 자재 1억에 대한 것들, 이 자재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보험자가 취득한다. 보험자가 이것들에 대한 것을 취득한다. 그런데 만약 이게 보험 가액의 일부만 1억의 가치가 있었는데 한 5천만원만 피해가 있어서 5천만원만 지급했다라고 하면 보험금 5천만원만 지급했을 거고요. 그 5천만원에 상응하는 어떤 자재값에 대해서는 그 자재에 대해서는 그 보험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이를 정한다. 그래서 일부만 보험에 붙인 경우에 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보험 대위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끼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보험 목적 자체만으로서 또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존물 재고 비용이나 잔존물 이제 보존 비용이 나중에 이 피해를 났던 것들 다 보상하고 나서 그것들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비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2차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가 있네요. 근데 이거는 A라는 보험 계약자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보험자가 있어요. 보험자가 발생하는데 이 A 보험 계약자한테 C라는 제3자가 여기다가 화재를 냈어요. 이 둘 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런 계약이 성사가 되어 있는데 보험 계약자는 어차피 이 화재가 나서 여기에 대한 소식이 됐으면 B한테 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이제 요청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억을 받았어요. 1억을 받았고 그러면
이러한 제 보험자는 이 계약자가 C가 화재를 냈으니까 여기다가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런 권리를 B가 A를 대위해서 C한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대위권이 존재해요, 대위권. 그러니까 B가 A를 대신해서 A 위치에 갈 수 있는 권한이 이제 보험대위입니다. 그래서 손해가 제3자의 행위, 어떤 화재 사고를 제3자가 냈어요. 그래서 B가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보험금을 B가 지급을 하였을 때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만 1억을 지급해서 1억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A를 대신해서 이제 C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 계속 보셨으니까. 역시나 다만 이게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권리가 그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그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다만 그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죠. 그 가족이 고의로 그렇게 또 사고를 냈다. 그러면 또 당연히 그럴 땐 또 가족도 보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상은 전부에 대한 피해가 있으면 그 전부에 대해서 보험자가 그런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 피보험자에 대한 그런 관계가 가족이었을 경우에는 그 가족에 대한 권리까지는 뺏지 못한다. 대신 그 가족이 고의적으로 했었을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답으로 어떤 가족의 고의여야 되는데 과실이라고 써 있다든지, 그 다음에 보험금을 이미 지급을 한 이후에 되거든요. 보험금을 지급했으니까 권리를 얻는 거니까. 근데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오답으로 됐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떤 손해보험 파트가 어떤 화재보험, 운송보험, 다양한 책임보험이 있는데, 저희가 범위는 이제 화재보험까지. 그래서 화재보험에 대한 것은, 화재보험에 대한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을 꺼야 돼요. 그래서 소방, 불을 끄거나 아니면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역시나 손해 방지 비용이죠. 어떤 소방을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손해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들에 대한 방지 비용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화재보험증권. 아까 손해보험증권 아까 10가지가 있었어요. 10가지. 1번부터 10번까지.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손해보험을 일종을 화재보험 했으니까 거기에다 플러스 3가지가 더 플러스 된다. 그러니까 별개가 아닙니다. 손해보험 증권에 들어간 10가지 있었죠. 보험기간, 보험금액, 보험료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작성지 같은 경우나 증권에 대한. 거기에다 플러스로 화재보험 증권에는 건물과 동산을 우선 구분합니다.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는 그 소재지, 그 다음에 그 건물의 구조와 용도, 또 이게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아니면 이게 철근 콘크리트물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서 판단하겠죠. 동산, 움직이는 자동차 같은 경우나 그럴 때는 그 존치한 장소 또는 상태와 용도까지 적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보험 가액을 이미 정했어요. 만약에 기평가 보험을 정했을 때는 그 가액을 또 정한다. 쭉 보시면 되고, 집합보험에 대한 목적. 저희가 어떤 유통센터나 어떤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랄까요? 편의점 안에는 물건들이 수시로 출입됐다 나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건 동전이네요. 그래서 집합보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을 한 때에는 그 피보험자에 대한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주택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럼 주택에 대해서 집뿐만 아니라 그 집 안에 있는 것도 다 같이 보험 가입했다고 하면 그것들을 내가 아빠가 가입했다고 해서 아빠 거 물건만 해주는 게 아니라 아빠에 해당되는 가족, 그 다음에 그 가족에 대한 것들 또는 또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보험의 목적에 대한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해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원모한 것으로 본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더 오답이었네요. 그다음 동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유통센터나 뭐 편의점처럼 물건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 기간 중에 수시로 개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기에 물건들이 한 2억치가 항상 있어요. 뭐 1억 8천일 있을 때도 있고 2억 2천일 때도 있고 물건이 계속 교체가 되다 보니까 그때 보험사고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그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원래 뭐 운송보험도 어떤 그 안에 어떤 자동차나 뭐 그런 것들을 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원래는 이제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가액을 설정해서 가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때 사고 발생 시에 그때 그 안에 있었던 물건을 가지고서 판단을 한다. 네,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 지었네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좀 시간 여유 있게 해서 그 밑에 있는 것까지 다 문제를 더 봤으면 기출문제 보는데 훨씬 수월했을 텐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출문제 부분들, 1회 기출문제부터 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내용 보면서 밑에 설명 안 드렸던 부분 있으면 같이 포인트 잡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게 1과목이 다 끝난 거예요.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